안녕하십니까. 재가노인시설 종사자의 직무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게 된 연구자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장 김인준입니다. 재가라고 하는 것은 집에 계신 어르신들을 뜻하는데요. 여기에서 데이케어 센터하고 요양보호사하고 한정된 내용은 본론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케어 센터 요양보호사의 다양한 업무 요인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자아 탄력성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함으로써 직무 환경 개선 방안을 도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재가노인 시설의 종사자들의 인구 사회학적인 측면을 따른 주변 변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행정적인 업무와 함께 대인 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육체적인 노동이 불가피한 것이 왜 그런지를 한번 대상자들이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 간의 관계에서 다 탄력성이 조절 효과를 갖는지를 검증을 통해서 요양보호사의 직무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것이 지역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러면 또 서울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행정적인 요건이 다른 지역까지 전파될 수 있는지, 또 서울의 좋은 점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지, 아직까지도 서울에서 부족한 것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싶었고요. 열악한 환경을 양적 조사를 통해서 설정돼 가설을 증명하고 정책적으로 개선까지 될 수 있는지를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개선 방향까지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라고 한 거는 뭐냐면 2009년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정부적으로 지원이 좀 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선 방향에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직군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직군이 있는데 직군이 다른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서 다음 조사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조사에는 전부 다양한 직군을 했는데 요양보호사만을 다수를 통해서 조사 내용을 갖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500부의 설문지를 통해서 1차에서는 다양한 직군을 다 같이 해서 한번 설문을 해서 한 300부 정도 했는데 그거는 좀 안 맞다 싶어서 다시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471부를 통해서 SPC를 통해서 통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계 처리를 하게 되었고요. SPCS 검사를 통해서 빈도 분석, 기술 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희귀 분석까지 통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상하는 측정 도구는 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직무 만족, 자아 탄력성의 이직 의도까지 했는데 이 내용이 그만두는 이직하는 것까지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세 가지를 갖고 있고요. 이 세 가지를 잘 접목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모형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직무, 그러니까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어르신들과의 관계, 또 업무, 행정, 또 직원 동료, 보호자, 경제적인 것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또 환경은 매우 열악하게 됩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자아 탄력성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낙관적이고 대인관계, 자신감을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이게 단순히 자아 탄력성을 넓히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개선 방향을 통해서 자아 탄력성을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직무 만족도까지 가서 운영 방식, 사회적 인식, 복지 환경이나 요양 업무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입니다. 결과를 좀 더 살펴보면 여성이 93%의 절대적으로였고요. 3년 미만도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연령도 50대 이상의 나타나 있었고요.
학력은 고졸이 73% 정도, 지역은 서울, 충청, 경남을 전체적으로 살펴봤고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최저임금 수준이 76%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악한 환경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거를 통해서 직무 스트레스를 어떻게 최소화할까, 자아 탄력성을 보시는 바와 같이 향상하고 직무 스트레스가 자아 탄력성이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할 수 좀 더 봤고요. 개선 방향하고 같이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그러면 자아 탄력성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는지가 개선 방향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현장에서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하는 이 6가지 내용이 다양한 내용인데 이런 자아 탄력성을 하기 위해서 대상으로 살폈던 서울형 좋은 돌봄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휴일 보장을 위해서 현재 대체 인력 사업을 지원합니다. 그냥 쉬려고 하는데 내가 쉬어서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쉬는 동안 다른 대체 인력이 올 수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여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표에 직원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필수 조건을 넣게 됩니다. 사항을 보시면 경제적 안정 보장을 위해서 복지를 하고 있지만 소득을 있는 수익 사업이라고 해서 복지 포인트를 못 받는데 이런 논문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시와 다른 쪽에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12억 정도를 증액을 해서 복지 포인트를 받게 되고요.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복지시설에서는 임금이 단일화가 되고 있는데 이 적용이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가장 큰 이슈로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있는데 이것도 장기요양 시설에는 데이케어 센터나 주요양보호소는 제외가 됐는데 여기에 뭐 AI 사업이나 돌봄이나 IoT 기반을 데이케어 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했고요. 그냥 단순히 건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조사한 양적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고 이것이 반영됐을 때 자아 탄력성이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을 증명하면서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 또 봤지만 여성이 많고 경력도 3년 미만이고 50대 이상의 최종 학력이 고졸밖에 안 된 것에 경력을 높이고 연령이 낮아질 수 있고 지역 쪽에서 서울이 그래도 조금 나아질 수 있고 급여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을 때 가설의 검증을 통해서 직무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에 미치려면 행정적이나 보호자, 경제적, 동료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가설처럼 자아 탄력성은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치려면 직무 만족에 높기 위해서 자신감이나 대인 효과를 높이려면 개선 방향처럼 급여도 올라가고 직원들 간에도 낙관적인 태도를 쉴 때 제대로 쉴 수 있게 대체 인력을 준다든지 그런 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설에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적 업무와 보호 관계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하고 마지막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하기 위해서 업무 관계, 동료 관계 그리고 경제적으로 급여가 향상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봤을 때 정책적인 지원과 인식 개선은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고 직무 만족도를 높여가며 나아가 돌봄 형상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알 수 있겠죠. 저도 20년 넘게 사회복지를 하면서 이런 것을 계속 주장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알고 있지만 이것을 왜 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학문과 정책을 겸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양적 조사를 통해서 현장의 어려운 근무 환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가설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극복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자아 탄력성으로 도출해서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저의 이러한 연구 결과가 국내 재가시설 종사자의 직무 환경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논문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기관 만족 요인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 진출이 보편화되고 생애 초기 교육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대상 연령이 역시 하향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유아 교육 및 보육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또한 최상의 돌봄, 교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인 부모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영유아 교육기관의 종류와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고요. 선택의 폭 역시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요구도 넓어지고 있고요. 교육 패러다임 속에서 교육의 장에서 부모들은 교육의 수요자에 해당이 됩니다. 부모들의 의사결정은 교육의 혁신을 위해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요. 유아교육 기관에 대한 선택 요인이나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이 과거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2003년, 2006년도처럼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연구들을 보면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체능단,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설기관의 어떤 선택의 비교들,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 다양한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어떤 선택 요인이나 만족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또 하나는 지금의 연구들을 포함해서 과거부터의 연구들이 어떤 양적의 연구 방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들은 이런 그 선택 요인이나 만족 요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가라고 하는 이제 섬세한 선택 요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좀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영유아 프로그램 선택에 매우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런 기관 이용에 대한 만족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유아라든가 부모,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부모 교육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런 교육의 수요자로서의 어떤 유아나 부모의 요구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부모들이 유아 교육, 발달에 반하는 이런 그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특별히 더 부모 교육의 시사점을 더 줄 수 있을 거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편의 표집에 의해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고요. 경기도 지역에 있는 부모를 8명을 선정하였고요. 이 8명은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어머니였고요. 이 어머니들은 사설기관에 자녀를 이용하는 어머니는 제외하고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보육과정이 운영되는 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이런 기관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참여자로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했고요. 면담의 방식은 대면 면담과 또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전화나 줌의 방법으로 비대면의 방법을 병행하였습니다.
면담의 방법은 구조와 개방 질문을 혼용하였고요. 회당 60에서 12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면담 내용은 동의를 얻어 녹음하고 녹음 내용을 전사하여서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이제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핵심 개념을 추출하고 코딩 분류 재분류 과정을 거쳐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고요. 주관적인 연구자의 그 판단과 오류를 막고자 하였고 또 연구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주요 결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부모 어머니의 기관에 대한 만족 요인으로는 자녀에 대한 관심과 교사의 전문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향을 파악해서 세심한 관심을 보이는 교사의 행동과 태도를 경험하면서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을 판단하고 있었고 이는 교사와 기관에 대한 신뢰 만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집이 강한 유아, 말수가 적고 수줍어하는 유아를 보내면서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교사가 관찰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하고 또 교사가 자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전문가로서 교사를 인정하고 또 조언에 신뢰를 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어머니들은 교사가 자녀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점을 느끼고 또 자신의 자녀에게 신경 써주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이 진심이라는 점이 잘 느껴졌다라는 점으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예, 특히 엄마인 나도 신랑을 하는데 그리고 이 점이 힘든데 선생님은 아이가 풀릴 때까지 설명해주고 기다리는 점이 참 선생님이구나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을 이제 선생님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이제 내 아이에 대한 관심 이런 점으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이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교육 내용이나 프로그램 활동으로 기관에 대한 만족 요인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들의 이런 그 기관 교육 내용들은 획일된 게 아니고요. 부모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이제 원하는 이런 교육 내용들을 선택하고 기관을 이를 보내기 때문에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어머니들은 이런 놀이 중심이라든가 숲체험 이런 기관을 선택하고 또 자녀가 이런 기관에서 즐겁게 다니고 있어서 만족감을 보이고 있고 학습을 중요시하는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이런 기관에서 학습과 관련된 한글이라든가 수학, 코딩, 이런 원어민 수업, 이런 학습지, 이런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또 만족감을 느끼고 다양한 특별활동을 선호하는 어머니들은 이런 기관에서 수영이라든가 바둑, 인라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급간식 메뉴라든가 식자재에 대한 만족 요인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들은 이런 특히 이제 급간식 메뉴 중에서 자연주의, 웰빙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어머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메뉴 이런 데서 관심이 높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안심 메뉴, 안심 식단 이런 거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또 이제 어떤 어머니는 개인 식기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컵이라든가 식판, 수저, 포크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기관에 대해서 만족감을 보였고 이런 점은 개인 위생을 기관에서 신경을 써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맞벌이 가정인데 아침에 자녀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주지 못하고 있는데 기관에서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죽이라든가 떡, 보리차라든가 이렇게 식사 대용을 제공하고 있어서 엄마로서 미안함을 좀 덜어주고 아이를 챙겨주는 그 기관에 감사하고 안심이 돼서 또 이런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거리 및 차량 운행이 또 만족 요인이 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들은 가정과 기관과 거리가 가까운 그런 기관을 선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보내는 기관들은 대부분 차량 운행이 되는, 그리고 어머니들은 차량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머니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아이랑 차를 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봤고요. 한 20분 정도 탑승 시간이 적절하다. 이 정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차량이 너무 낡지 않은 차가 좋다라는 점. 그다음 이제 좌석 벨트, 안전 벨트가 장착이 돼 있는 차량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기사님이 안전 운행을 하는 경우,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제 요즘에 이제 학원이나 이런 그 여러 운행을 사입 차량이 이제 여러 기관 그 차량을 어 운행하는 이제 기사님 계시기 때문에 이런 안전 운행에 관한 부분들도 이제 어머니가 만족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희망하는 시간이라든가 장소, 그다음에 승하차 노선이 픽스되지 않고 좀 수정이 가능한지, 그런 여부도 이제 만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들을 조금 정리를 해 보면요. 어 기관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의 기관 만족 요인으로는 교사의 전문적인 자질, 건강 안전 관리, 이와 발달에 적절한 노인 중심 교육 과정에 관한 부분들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습 중심이라든가 초등 준비 교육 과정 역시 어머니들의 만족 요인이 되고 있었고요. 어 그리고 아침 식사 대용이라든가 그다음에 통학버스 노선과 같이 영유아 및 가정의 개별 요구가 반영되는 기관 역시도 만족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21 추계 국제학술대회라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립능력 평가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한 한상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구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다루고 싶은 주제가 끝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주제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 평가지표를 연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기 집, 내 집에서 살고 싶지, 시설에서 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애 비장애를 떠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 넌 장애가 있으니까 사회에 맞춰야 돼. 그리고 네가 집에 맞춰야 해. 라는 방식으로 장애인이 사회시설, 그 안에 있는 비장애가 기준이 되어 있는 세상에 맞출 것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시설에서 탈시설로 가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우리끼리 그냥 사는 것, 우리가 살 때 필요로 한 게 있으면 서비스도 제공해 줄 수 있게끔 장애 당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자립을 위한 촘촘하고 세부적인 개개인별 맞춤형 지원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연구의 주요 내용은요. 첫 번째 연구 배경, 그리고 두 번째 연구 범위 및 방법, 세 번째 연구 결과, 네 번째 결론 및 제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배경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주석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이라는 개념은 탈시설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통합이 되어 살아가는 정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즉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생각할 때 상대적 자립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상대적 자립은 신체적으로 혼자 스스로 해내는 것, 제도나 환경,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과정을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자립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자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평가 지표 내용은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거나 적응행동 평가 도구처럼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발달장애인 욕구와 능력에 맞춘 구체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평가 도구가 필요함을 느꼈고요. 저는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실천적인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자립능력 연구를, 선행 연구를 좀 살펴봤는데요. 총 13가지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적응 훈련 쪽도 봤고요. 그리고 자립, 능력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13가지로 모아졌습니다. 첫 번째, 2020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문가 조사 15명이 참여를 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 9월 1일에서 4일까지 사전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발달장애인 20케이스를 현장 전문가 5명을 통해서 실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본조사는 2020년 9월 5일부터 22일까지 실행이 되었습니다. 총 1204부가 수거되었고요. 오류를 제거 후 1076부를 최종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척도 구조 해석을 만들어내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실천 현장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자, 점수 산출 계산식을 적용하였습니다. 표 9번 전문가 조사 참여 현황을 보면 15명이라고 나와 있죠. 잠시만요. 주석을 한 번 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 13, 사전조사 참여 전문가 일반적인 특성으로 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참여를 했던 인원들이 이제 현장에서의 전문가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찰자인 응답자의 주관 개입이 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분야별 수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접하게 관찰자 시각에서 필요한 지원 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1명이 소속된 기관에서 1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에게 대한 자립능력 평가가 진행되어서 저는 중복 응답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440명으로 추스려졌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이제 10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필요성 그리고 응답률을 조사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준비 정도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혼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돼. 뭐 360명, 그리고 자립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한다면 혼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15명. 그리고 인적 지원만 제공된다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 276명. 그리고 혼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예상한다. 112명으로
총 1076명의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립준비 정도의 10점 척도를 좀 보았는데요. 한 8점, 7점 그 정도까지는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립을 하고 있는 분들은 9점, 10점 정도의 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따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절차로는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전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봤고요. 그리고 구조 해석을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료 분석을 통해서 구조 해석을 했습니다. 의미의 구조화랑 최종 문항을 개발을 했는데요. 본조사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정말 이 평가 지표가 올바른가, 그리고 정말 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척도의 구조적인 해석을 했고요. 자립생활 능력 정도에 대한 평가지표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수 산출 계산식을 적용을 해 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당도 검사는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설문조사지가 기초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ICVI를 통해서 내용 타당도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성 타당도를 위해서 요인 분석으로 이렇게 3번의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가중치를 통한 산출 계산식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은요, SPSS 23에 보시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문헌 고찰 및 전문가 검증이 있었습니다. 기본, 자기관리, 그리고 가정 내 일상생활, 지역사회 이용, 낮 시간 활용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6개의 영역과 34개의 요인, 그리고 178개의 세부 요인이 지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 전문가 대상으로 타당도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개의 영역과 25개의 요인, 그리고 143개의 세부 요인 설문지를 완성해냈고요. 세 번째, 탐색전 요인 분석을 통해서 4개의 영역에 25개의 요인, 127개의 세부 요인으로 설문지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 확정된 설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보시면 최종 설문지가 있는데요. 제가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기관리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부 내용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금전관리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죠. 상대적 자립을 나타낼 때 자기결정권이라는 거, 그리고 장애 옹호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료를 다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달장애 자립능력 평가지표에 대한 문항 배적표를 만들어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전 현장에서 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수표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현장에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교를 또 해봤어요. 이따가 비교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점표도 전체적인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표 42를 보면 이렇게 자기 관리는 34.61점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자, 우리 세 번째 파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내 일상생활을 23.39점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지역사회 이용 같은 경우는 31.6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 영역이죠. 낮 시간 활용하는 것은 10.36점에 의해서 총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파트의 점수는 총 10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및 제언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평가지표라는 것을 처음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근데 현장에서 직접 대입을 해보니까 정말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문항 자체가 되게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어요. 자, 연구의 한계로는 설문응답자의 오류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화의 한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의 제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자립과 자립 발달장애인의 점수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비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이 축적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연구에서는 그런 이제 연구들을 좀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이해가 높은 실무자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능 중심보다 자기결정과 선택, 그리고 옹호 등이 좀 더 고려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곧 상대적 자립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인 자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야말로 발달장애인 자립의 차별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6을 보면 산출된 가중치를 이용한 점수 적용 예시가 있습니다. 미자립한 발달장애인 그리고 자립한 발달장애인을 구분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3점 척도를 하였을 때 결과로서 100점을 환산을 하려면 우선 각각 이제 미자립하신 분은 41.56점 그리고 자립하신 분은 96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뭔가 이제 축적된 결과물이 많으면 좀 더 나중에 후속 연구가 튼튼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사 학위 논문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거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발표를 진행할 윤태경, 김우김입니다. 오늘 발표할 콘텐츠는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생활 수준의 향상과 과학의 발달, 보건 및 건강기술이 증진됨에 따라 평균 수명이 증가되어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노인 인구 20%에 도달하여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 인구의 고령화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 회원국 가운데 오랜 시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은 일반 노인에 비해 빈곤, 사회적 지지의 부족, 외로움,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하며 이런 취약성은 우울 및 절망감을 증가시켜 자살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현상, 핵가족화, 전통적 부양 의식의 약화됨으로 독거노인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독거노인의 자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되면서 겪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일반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거노인의 자살 생각 요인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가능한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나아가 독거노인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점이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독거노인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 구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 자살이란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살 행위, 자살 시도, 자살 생각 등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연구 모형으로 미시체계 요인, 중간체계 요인, 거시체계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며 각각의 하위 변인들의 독거노인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연령, 성별, 혼인 상태, 종교, 체중 학력, 소득, 직업 유무, 신체 질환 유무 등은 인과학적 특성으로 통제 변수로 두었습니다. 본 연구의 조사에 있어 연구 대상자 설문조사와 관련한 표집 방법은 코로나19로 인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확률 표집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비확률 표집인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설문의 내용과 구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되었으며 설문지를 작성하여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고 설문 문항에 문제가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타당성을 확인하여 설문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연구조사는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경기도 지역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총 301부의 설문지 중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288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고 설문 과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인과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왼쪽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구 대상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81세에서 85세 미만이 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244명으로 4분의 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표의 인과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 생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혼인 상태, 체중 학력, 월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성일수록 비혼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자살 생각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의 미시체계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울, 외로움, 자아 존중감, 일상생활 수행 능력, 도구적 수행 능력의 하위 변인 중 우울과 외로움만이 자살 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의 중간 체계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경제 상태, 가족 간 우애, 가족 간의 대화, 가족보다 친구와의 관계, 가족 간의 의사소통, 편안함, 가족 간의 만족을 하위 변인으로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경제 상태와 가족 결속력, 변수 중 가족 간의 대화만이 자살 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확인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의 거시체계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본 내용을 살펴본 결과 사회관계망의 접촉 빈도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 변수 중 주요한 타인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만이 자살 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함의입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독거노인의 자살 생각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생태체계 이론은 독거노인 자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단편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닌 독거노인의 심리적인 측면과 독거노인에 접하는 환경 등 그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독거노인의 자살 생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미시, 증간, 거시체계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연구로서 생태체계 이론을 근거로 독거노인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의 분석을 통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살유형군 독거노인을 조기 개발하고 개입해야 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은 자살유형군 독거노인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살 고위험 독거노인의 선정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외로움이 독거노인의 자살 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독거노인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전문적 개입 기법은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체계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서 자살고 위험군 독거노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만남이 줄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독거노인은 더욱 우울 및 외로움을 경험할 것입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은 이웃이나 가족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느끼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와 전통적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런 문제로 독거노인에게 우울증으로 발전하여 자살까지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독거노인들에게 집단 상담을 제공하는 것도 자살 예방을 위한 개입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가 최선의 노인 복지라는 말처럼 독거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독거노인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일자리 확충이 필요합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거노인의 경제적 활동 참여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주어짐으로써 우울과 외로움 감소에 매우 밀접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러 선행 연구들의 연구 결과가 확인시켜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독거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전략으로 독거노인과 다른 세대 간에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세대통합의 이러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통하여 독거노인은 사회참여 의지를 증진시켜 우울과 외로움을 감수할 수 있고 젊은 세대 또는 아동 세대에게는 노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끝으로 생태체계적 관점은 독거노인의 자살 예방을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할 때 개인과 전체 환경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개인과 환경체계 모두의 변화를 제시하기 때문에 독거노인의 자살 예방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 연구 결과에서 높은 수준의 우울증과 외로움을 갖고 있는 독거노인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사회 안정망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으로 저희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주제 발표 논문에 대한 토론을 맡은 우송정보대학 이채식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자유주제 발표 논문은 세개 논문인데 제1주제 논문이 발달장애인 자립능력 평가지표 개발 연구가 되고 두 번째로는 영유아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기관만족 요인 탐색 연구고요. 세 번째로는 재가노인시설 종사자의 직무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논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논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주제 발표 논문이 발달장애인 자립능력 평가지표 개발 연구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이 장애인 자립생활을 논할 때는 주로 신체 장애인을 중심으로 주거 지원이라든지 활동 지원, 그리고 소득 보장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돌봄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자립생활보다는 전문가 중심의 재활 프로그램에 입각한 프로그램 중심의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이 마련되고 커뮤니티 중심의 자립에 대한 관심이 정대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자립능력 평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 배경이나 연구 범위 및 방법 등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 연구에서 제가 한계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 지표가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즉, 자립생활, 자립능력 등 이 개념적 정의가 굉장히 명확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 정의하고 있는 자립의 내용을 보면 자립생활 이념에 가까운 정의를 연구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가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에 관한 지표인지 단순히 이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에 관한 지표인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문제제기로서 말씀드리고, 따라서 그렇다면 이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구자가 이 표 42에서 제시한 발달장애인 자립능력 평가 지표는 ADA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의료적 모델 관점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매우 필요한 지표입니다. 그러나 최근 자립생활 이념에서 강조되고 있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자기결정이라든지 역량 강화, 그리고 공동체, 사회환경을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고 있죠. 따라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능력 평가 지표로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면 이 자립생활이 강조하고 있는 개념에 따른 변수를 가지고 이 평가 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후속 연구로서 연구자가 좀 고민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유주제 발표, 영유아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기관만족 요인 탐색 연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그 출산율이 저하되고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영유아 교육이라든지 보육이라는 돌봄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영유아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기관 만족 요인 탐색이라는 주제로서 연구 결과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와 관련해서 오늘 저희 토론은 주로 연구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이 양적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왔더라고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질적 연구를 시도한 연구자의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 주제에 대한 질적 연구가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를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이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질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그 양적 연구라든지 선행 연구나 영유아 교육기관의 현장에 어떠한 이유로 본 연구를 질적 연구를 택하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본 연구의 문제 제기에서 나타난 연구 필요성이라든지 그동안의 양적 연구, 선행 연구를 고려하면 가장 바람직한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라든지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도출된 중급 기준에 의거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도출된 특성 변수를 종합해서 양적 연구를 병행해서 두 방법론 간의 상호 보완적인 접근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질적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대표성이라든지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 이것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를 장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면 비대면과 대면을 섞어서 총 12회 정도의 실시를 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후속 연구에서는 양적 질적 연구를 병행하고 연구 참여자의 대표성과 관찰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를 높일 수 있는 후속 연구에 대한 기대를 해봅니다. 세 번째 자유주제 발표, 재가노인시설 종사자의 직무 환경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입니다. 최근 그 커뮤니티 중심의 돌봄 서비스가 강조되고 이 노인 돌봄 영역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인 요양보호사가 되겠고, 이러한 노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인 부양이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가족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요양보호사 직무 환경이 돌봄 서비스 영역에서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직무 환경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 환경뿐만 아니라 직무 환경에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뭐냐, 요양보호 종사자의 직무 만족을 높여서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는데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무 환경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즉 서비스 수요자의 선택권 측면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요양보호시설 간의 과다 경쟁, 그리고 또 비정규직의 분포가 굉장히 넓고, 이러한 어떤 것들이 직무 환경이라든지 직무 요인을 만족을 낮추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따라서 직무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변수를 고려해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직무 만족이라는 연구를 할 때 연구자가 사용했던 이 측정 도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직무 만족 및 직무 스트레스 등의 이 측정 도구가 사실은 우리 휴먼 서비스라든지 사회복지에서 개발된 그 측정 도구가 아니고 일반 행정조직이나 기업 등에서 활용되는 직무 특성에 대한 측정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은 일반 조직과 다른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재가 방문 요양보호사 등의 직무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직무 특성별, 시설 요양이라든지 재가 방문 등으로 구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측정 도구가 개발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 데이케어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장기 요양 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체에 확대해서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재가급여 서비스 요양보호사와 시설급여 서비스 기관의 요양보호사 간의 직무 특성 차이를 고려해서 분석에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